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들 그리고 3살 딸 아이를 둔 아빠 약사 최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들, 7살 아들, 2 아들을 둔 엄마 약사 윤소정입니다. 네, 2 아들 존경합니다. 네, 존경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약물의 오남용을 좀 예방하고 그리고 안전한 약 복용 방법을 위한 강의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 베스트 3를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약사님, 약국에는 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많이 오시나요? 네, 저희 약국은 또 여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와서 상비약 같은 거 구비해 가시는데, 막상 원장님들도 사실 어떤 약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가 제가 약사라는 거를 아시게 되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네, 좀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그게 좀 제가 질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그런 질문들, 한번 궁금증들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구비해야 하는 상비약 리스트를 알려주세요. 네, 이거 가장 중요하죠. 구비해야 될 거. 어린이집에서는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상비약 리스트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비상약품, 즉 외용제 종류와 간이 의료기구인데요. 외용제로는 상처 치료를 위한 제품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주 사용하는 상처에 바르는 항생제 외용 연고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다리를 삐었거나 살짝 타박상을 입었을 때 바르는 근육 마사지 해주는 연고, 그리고 소독해주는 소독제 제품인데요. 뭐 소독약이라든가 생리식염수, 바세린 거즈, 항생제 거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벌레 물린 데 바를 수 있는 버물리 계열의 연고라든가 기저귀 발진이나 땀띠 등에 사용하는 비판텐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2번째 종류로 간이 의료기구가 있었는데요. 이 간이 의료기구에는 붕대, 거즈, 소독솜, 니트릴 장갑, 칼, 가위, 핀셋, 멸균 면복, 그리고 반창고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반창고 종류에는 하이드로겔 반창고, 종이 반창고, 드레싱 밴드, 폼 밴드, 그리고 그 외에도 일회용 장갑이나 부목류, 체온계 등 이렇게 구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말만 들어도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해?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자세히 그런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먼저 보시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상비약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짜잔. 엄청 많죠.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많은데 구매를 하실 때 좀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 리스트 참고해서 하나하나 구매를 하시는데, 이왕이면 어린이집은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조금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별 포장 제품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거즈도 요즘은 이렇게 다 한 장 한 장 낱개 포장되어 있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쓰는 상처 연고, 항생제 연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다 이렇게 낱개 포장되어서 우리 일회용 샴푸, 뭐 일회용 치약 이런 것처럼 이런 연고도 다 개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생리식염수도 뭐 가지고 있으라니까 이렇게 병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잠깐 쓰고 또 금방 버려야 되니까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낱개 포장된 생리식염수도 이걸로 가지고 있으신 게 더 좋고요. 그럼 약사님, 혹시 이걸로 사용을 했을 때는 개봉 후 보관법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이런 것들은 개봉하고 나면 뭐 길어도 일주일 정도, 최대 빠르면 한 3일 내에 사용하고 버리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그런 소독제들도 병으로 된 것보다는 이렇게 뿌리는 제품들이 요즘은 나오거든요. 뿌리는 거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된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아예 분사하는 그런 형태도 있으니까, 이왕 우리가 상비약을 구매하려면 위생적으로 개별된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우리 알코올솜도 이렇게 개별로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주의할 점은, 이런 것들을 가끔 상처에 소독한다고 막 상처에 이런 거를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상처에 사용하면 엄청 따가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로 이런 가위라든지 핀셋이라든지 이런 거 오래 놔두다 보면 이런 것도 균감염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닦아내거나 아니면 뭐 상처 주변을 닦아낼 수는 있지만 상처에는 소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면봉도 요즘에는 멸균 면봉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맞아요. 있으세요? 면봉도 뭐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뭐 병에 이렇게 왕창 들어있는 그런 것들 많이 쓰셨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멸균돼서 포장돼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좀 작은 이런 식으로 개별되어 있는 이런 면봉들도 나오니까 이런 거는 뭐 유통기한까지 그렇게 쓰시기 좋고 위생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런 것들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사님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아예 소독 손만 큰 건지 아니면 사용법 이거는 또 따로 뭐가 있는 건지. 네, 요거는 뭐 아무것도 묻어져 있지 않은 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소독약들을 뿌려서 쓸 수 있고 아니면 생리식염수 같은 걸 적셔서 쓸 수 있고 아니면 빨간 약 이런 것도 이렇게 묻혀서 쓸 수 있는데 그 상비약을 구비하실 때 빨간 약 이렇게 구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빨간 약도 이렇게 병으로 된 게 있지만 뭐 이렇게 면봉에 아예 묻혀서 나오는 개별 포장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개별 포장된 것을 준비하시면 좋다. 네, 그 빨간 약 묻혀져 있는 스틱이 포비돈 스틱이라고도 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비약들은 요것들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고 이왕이면 하나보다는 개별 포장된 거. 그리고 이런 연고들 이제 쓰실 때 이렇게 얘는 이제 막 원래 같으면 이렇게 피부에 막 문지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명이 사용할 때는 그렇게 쓰지 말고 이런 면봉에 이렇게 조금씩 묻혀서 사용하시면 훨씬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고 요즘은 이제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제품도 이렇게 뿌리는 형태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뿌리는 형태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위생적으로 쓸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연고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연령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연령 기준은 참고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약사님이 추천을 하시는 거는 이렇게 덕용보다는 개별 포장된 것들. 그죠? 요즘은 다 그렇게 나오는 게 추세기도 하고 특히나 또 비상약 용도라면 더더욱 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은근히 복잡하네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저 하나도 없는데 다 사고 싶어요. 이러면 약국마다 또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챙겨드릴지.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얘기하면서 챙기기도 하고 그런 걸 준비 안 된 약국도 있으니까 저희가 리스트 따로 이쪽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 뽑아서 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고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후시딘 연고도 있고 뭐 이런 박트로반도 있고 뭐 이런 마데카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연고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사용법이 다 다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연고도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연령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처가 살짝 긁혔다거나 아니면 그냥 쓸린 정도의 상처라면 그냥 우리가 식염수로 소독 후 그 다음에 뭐 하이드로겔 같은 밴드 그런 거 부착해 주시면 되고 꼭 그렇게 안 붙일 정도다 하면 그냥 이런 겔 특히나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쓸린 상처라면 그냥 항생제 연고보다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의 재생 효과가 있는 연고류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뭐 만약 상처가 깊다면 특히나 뭐 살점이 들렸다든지 아니면 살이 깊게 파였다든지 그랬을 때는 항생제 연고를 권장을 하고요. 항생제 연고가 들어있는 연고는 우리가 단일 항생제 우리 이런 뭐 퓨시드산 나트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무피로신 성분 그리고 뭐 등등의 그런 성분이 있고 아니면 복합 항생제 연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합 항생제 연고는 만 2세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고 단일 항생제 중에서는 이왕이면 이런 거를 사시는 것보다는 이런 개별 포장된 것들을 가지고 계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의 상처가 깊다거나 즉 뭐 출혈이 심하다거나 할 때는 후시딘 계열의 연고나 이런 무피로신 계열의 연고를 발라주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우리가 복합 항생제 연고도 있는데 이런 복합 항생제 연고는 항생제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우리 복합 항생제 연고라고 하고 주의하실 점은 만 2세 이상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보통 약국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항생제 연고 주세요 하면 보통은 다 이렇게 복합 항생제 연고를 주니까 누가 사용할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꼭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 이런 복합 항생제 연고의 경우에는 뭐 거의 모든 상처에 사용이 가능하고 뭐 제품에 따라서 통증을 완화해주는 성분도 들어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복합 항생제랑 단일 항생제를 다 구비를 해두는 게 좋겠네요.
뭐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뭐 안 될 때는 기본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약사님.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네네.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연고도 사실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연고도 그렇고 이런 생리식염수도 그렇고 모든 약에 유통기한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런 유통기한은 개봉하고도 유통기한이 똑같은 건지 아니면 개봉을 하면 유통기한이 바뀌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비약들도 당연히 다 유통기한이 존재하는데요. 제품의 유통기한이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안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거의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외관상 나쁘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특히나 이런 의약품 같은 거를 보관하실 때 기본적으로 여기 꽉에 다 그 유통기한이 적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품 안에도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이거를 보고 내가 이걸 쓰다가도 다시 넣어놓고 난 이 유통기한까지 쓰면 되지 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의약품들은 개봉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유통기한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연고 타입의 경우 개봉 후 최대 6개월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림 제형의 그런 제품이 있는데 크림 제형은 수분 함량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개봉 후 최대 3개월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개봉했을 때 좀 이렇게 개봉 날짜를 네임펜 같은 걸 적어 놓거나 아니면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주로 이렇게 네임택 같은 거를 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개별 개봉 날짜를 꼭 적어 놓으시는 게 좋고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더더욱 이런 개별 포장된 제품들을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으면 적혀 있는 유통기한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좋고 뭐 거즈나 붕대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지났다면 새 걸로 교체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렇게 매번 약을 개봉을 하면 바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스티커를 따로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습관이죠. 딱 오픈하자마자 날짜를 그 위에다가 써놨는데 그래서 매월 마지막 날에 항상 상비약통을 열어서 유통기한을 확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꾸준하게 그렇게 보시면 유통기한 지나서 뭐 이런 경우는 잘 안 생길 것 같네요.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달 마지막 날 이렇게 확인을 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 쓸 수가 없다 했을 때는 이 약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요거는 모아서 약국이나 보건소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을 경우에는 공기나 뭐 토양 이런 수질 등의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모아서 전용 수거함에 버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국마다 이거를 조금 안 받는 약국도 있는데 뭐 대부분 약국은 받고 약국에서는 받으면 이것들을 이제 지정된 수거업체에서 다 수거해서 안전하게 폐기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상비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너무 좀 이렇게 빠르게 설명한 것 같지만 리스트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어린이집에서 복용시키는 약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맞아요. 어린이집에서 뭐 저도 이제 애들을 이렇게 맡길 때 뭐 투약을 해서 이런 거 뭐 작성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절차로 이렇게 되게 되나요? 보통 아이들이 원해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등원시에 투약 의뢰서를 작성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등원시 입구에 비치되어 있어서 직접 기재를 해서 바로 제출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어린이집 전용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 어플에다가 온라인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왜냐면 어린이집 등원을 하다 보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의뢰서를 작성하는 것도 까먹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말씀은 드렸다고는 하지만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 아침에 막 우르르 와서 등원하다 보면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서 저는 꼭 키즈노트 같은 데에도 꼭 남겨두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다 선생님이 댓글로 언제 몇 시에 아이가 약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투약 의뢰서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아이의 증상이나 뭐 약의 종류 물약인지 뭐 가루약인지 연고인지 뭐 안약인지 이렇게 종류를 체크하게 돼 있고 그 외에도 보관 방법이나 언제 먹이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투약 횟수 이런 것들은 적어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항생제는 실온 보관하는 항생제도 있고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냉장 보관해야 되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꼭 잊지 마시고 체크도 해주시고 말씀도 드리는 게 좋습니다. 또 약병에다가 약을 요즘엔 덜어서 이제 원에다가 갖다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그럴 때는 약병에다가도 냉장 보관이라고 써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꼭 그것만 뭐 나머지들이야 크게 주의할 점은 없지만 우리가 항생제 같은 건 받을 때 투약의뢰서에 뭐 꼭 안 적었다면 꼭 이렇게 이거 항생제라고 하면 이게 실온인지 냉장인지 그런 거 꼭 표기하도록 얘기를 이렇게 뭐 투약의뢰서만 적는 게 아니라 병에도 꼭 이렇게 적어 두시면 헷갈리지 않고 투약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약사님, 우리가 이렇게 약을 챙겨 보내주는데 우리가 뭐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투약을 하실 때 애가 만약에 갑자기 토를 했다 먹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이것도 되게 많이 고민인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린이집에 약을 보낼 때는 점심 먹고 이제 먹여주세요 하면서 딱 한 번 먹을 양을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뭐 토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토했을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아이가 언제 복용을 했고 얼마 지나서 토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정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원해서 빨리 오셔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머님이 그냥 괜찮아요. 언제 토했는지만 알려주세요만 하시면 언제 토했고 그런 가정에서는 이제 복용 시간을 이제 알아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아이가 뭔가 장염이다 이랬을 때는 혹시나 싶어서 여분으로 더 약을 챙겨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님과 상의 후에 약을 주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아이가 토했을 때 이 토사물에 약의 색깔이 보였다든가 아니면 약이 그대로 다 나았다던가 이런 상황을 좀 최대한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약을 하고 나서는 꼭 조금 한동안 지켜보시고 만약에 애가 토했다면 얼마나 토했는지, 토한 내용물에 어떤 것들이 좀 약물이 남아있는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면 판단하기 좋으니까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약사님, 만약에 우리가 또 이렇게 약을 챙겨주는데 약을 이렇게 먹이다 보면 약병에 조금씩 약이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뭐 이걸 다 억지로 다 먹이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조금 남은 건 그냥 뭐 넘어가면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 시럽을 보면 시럽이 점도가 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최대한 짜서 먹인다고 해도 안에 시럽이 남아있을 깔끔하게 경우가 먹이기 있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혹은 시럽이 묽더라도 가루약이 섞이다 보면 이 가루약이 잘 안 녹을 때가 있어서 이거를 더 먹여야 되나 그냥 이 정도는 남아도 되나 하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어떨 때는 엄마들이 약에다 그냥 가루약을 섞어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먹이기 전에 한 번 더 섞어서 균일하게 섞어준 다음에 복용을 시키시는 것이 좋고 또 조금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루약만 먹는 경우도 있거나 알약으로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맨입에 먼저 약을 털어넣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맞아. 미지근한 물로 한번 입을 적셔주면 그래도 약이 잘 넘어가요. 안 그러면 입안이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아이가 가루약이 뭐 입에 붙는다거나 해서 더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권장하고 싶은 거는 지금 물어보신 거 시럽병에 약이 남았을 때 보통은 정확한 용량 투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시럽병을 헹군 다음에 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약을 복용할 때는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약을 딱 복용하시고 물 한 입 먹고 딱 끝내지 마시고 충분한 양의 물 한 컵 정도 미온수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흡수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뭐 겸사겸사 물도 좀 더 먹을 겸 한번 헹궈서 그렇게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네요. 냉장 보관 항생제를 깜빡하고 실온에 보관했는데 이거 뭐 몇 시간까지 괜찮은 건가요? 이게 보통 괜찮다, 안 괜찮다 이거를 조금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부모님이 보내주신 투약 의뢰서를 보고 이게 냉장 보관인지 실온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실수를 하실 때가 없기는 한데 어쩌다가 이제 가방에서 못 발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딱 시럽을 색깔이나 이런 냄새가 괜찮다면 괜찮구나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냉장 보관하는 항생제의 경우에는 뭐 종류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짧게는 하루 정도 길게는 10일 정도 상온에 두어도 안전하다라고 이 안정성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날씨에서는 뭐 하루라도 반나절만 해도 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더운 여름이 아니라면 하루에서 열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항생제 종류에는 흰색 아니면 뭐 분홍색, 뭐 주황색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특히나 흰색으로 된 항생제의 경우에는 색깔이 눈에 띄게 노랗게 변했거나 시럽병을 열었을 때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먹이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항생제라고 해서 전부 다 냉장은 아니고 실온 보관하는 항생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의 경우에는 꼭 보관 방법을 확인하시고, 또 이런 색깔이 있는 항생제들은 보통 가루약을 타서 만드는 항생제들이 많기 때문에 꼭 흔들어서 먹이시기 전에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조금 정리해드리면 항생제가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 하루 정도는 다 안전하게 그렇게 실온에 둬도 괜찮으니까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특히나 주위에서 흰색 계열의 그런 항생제들은 너무 노랗게 변했다거나 시큼한 냄새가 난다거나 그러면 폐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이런 냉장 항생제들은 바로 먹이면 쓴맛이 더 세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이기 전에 손으로 살살살살 비벼서 찬기를 없애고 먹이시면 그것도 좀 잘 먹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 집에서 보내온 약이 이렇게 공복에 먹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공복을 꼭 지켜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이게 공복에 먹이라는 이유가, 왜 우리 성인들은 뭐 공복에 먹는 약이 있고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린 약이 있고 이렇지만 아이들 약의 경우에는 위장을 이렇게 자극할 만한 약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공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이제 밥을 먹다 보면 배가 불러도 자기가 맛있는 거면 많이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배가 빵빵한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우액 토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떨 때 이제 공복에 복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공복이다, 공복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런 우리 지사제 중에 스맥타이드 계열 성분의 그런 약이 있잖아요. 그런 약은 특히나 공복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고, 나머지 약들은 굳이 공복에 안 먹이셔도 되지만 좀 밥을 많이 먹은 경우라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맥타이트 성분의 경우에는 약을, 이게 흡착성 지사제인데 다른 약이랑 같이 먹었을 때는 그 약도 다 흡착시켜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다른 약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맥타이트 성분만 꼭 주의해서 따로 공복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시간만 맞춰서 먹이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아 약 복용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 깨어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3번이라면 이 아이가 뭐 12시간 깨어있다 그러면 뭐 나눠서 4시간, 6시간 간격, 이렇게 시간 간격에 맞춰서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약사님, 요거는 하나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맥타이트 성분이 지사제, 요게 어떤 종류의 지사제를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뭐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성분이지만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유명한 제품으로는 뭐 스맥타라든지 포타겔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약간 갈색의 약간 떨떠름한 맛이 나는 그런 성분의 지사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의 주 성분을 우리가 스맥타이트라고 하고 흡착성 지사제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 장염 걸렸거나 이럴 때 많이 처방이 그쵸. 되는? 주로 우리 배 아프거나 설사할 때 처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약사님, 그 우리가 아이 집에서 열이 조금 난다고 해서 우리 해열제를 먹여달라고 약을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열이 얼마나 나야 주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도 많이 헷갈리시죠. 사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해열제를 이렇게 투약을 해서 함께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37.5도가 넘으면 귀가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집 발열검사 실시 기준을 먼저 보시면, 발열검사는 등원하고 한 번, 보육시간 중에 한 번, 이렇게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발열검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등원을 해서 발열검사를 했는데 37.5도가 나왔다? 그러면 즉시 귀가. 근데 입구에서 다 하니까. 그렇죠. 등원을 했는데 괜찮았는데 놀다 보니까 아이가 37.5도가 나왔다. 그때도 바로 귀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37.5도 이상의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육교직원은 바로 귀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은 이제 보호자에게 인계를 한 후에 귀가 조치하도록 하는데요. 만약에 체질상의 기초 체온이 높거나 아동의 특이 체질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등원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신생아들이나 돌 이전의 아이들은 체온이 이렇게 변화가 심하잖아요. 정상보다 좀 높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코로나일 때는 37.5도가 넘어가면 아이를 집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코로나 이전 같으면 그런 기준이 있죠. 그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보통 38도가 넘어간다 했을 때는 아이들을 이제 지켜보는데요. 38도가 넘어갔음에도 아이가 너무 잘 놀고 멀쩡하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아요. 좋고요. 그런데 이제 38.5도가 넘어갔다. 그럴 때는 해열제를 투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투약을 해서 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뭐 정확한 이렇게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38.5도가 넘어가면 조금 더 그런 뭐 경기라든지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또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38.5도가 넘는다면 주시는 게 좋고 그 이전 같으면 조금 더 기다려주면 애들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8도 정도가 됐는데도 아이가 너무 처지고 힘이 없다. 그럴 때는 해열제를 복용을 시켜주는 게 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잘 보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어요. 그렇죠. 어떤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요? 그쵸. 저희 아이도 저희 집 아이들도 너무 뛰고 막 남자 하다 둘? 보니까 그쵸. 정말 많이 다치는데요. 그래서 좀 무뎌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이들이 상처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처가 정말 가볍다. 예를 들어서 그냥 좀 쓸렸거나 어디 긁혔거나 했다 이럴 때는 그냥 흐르는 물로 씻어내시거나 식염수 같은 걸로 씻어내시고 연고를 발라주시면 돼요. 앞에 연고는 이제 약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그냥 일반 밴드나 가벼운 드레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가벼운 상처에는 우리 왜 이지덤이나 뭐 듀오덤 이런 수분 드레싱 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상처를 씻어내시고 완전히 건조를 시킨 다음에 연고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잘라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염 물질만 없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상처가 좀 심했다. 정말 뭐 푹 파였다거나 심하게 까졌다거나 이럴 때는 상처 부위를 수돗물이 아닌 그냥 식염수로 씻어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상처 부위는 최대한 손을 안 대시는 상태에서 식염수로 그 주변을 잘 씻어내시고 주변 부위를 소독약으로 발라주신 뒤에 거즈로 지혈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혈이 된 다음에 붕대로 감아준 후 병원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소독약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우리 소독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빨간 약이죠. 이 빨간 약은 생후 6개월 미만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그리고 혹시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들도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두 번째로 많이 알고 있는 게 과산화수소, 뭐 에탄올, 알코올 수압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도 상처 부위에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냥 막 썼는데 요즘은 이제 상처 그런 소독보다도 흉터 안 남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럼 이걸 왜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쓰면 뭐 좀 따갑기도 하고 정상세포까지 다 손상될 수 있어서 아이들의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아이들이 쓸만한 소독약으로는 뭐 세네풀이나 애니클렌 아까 약사님께 뿌리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뭐 그런 거 혹은 뭐 아무르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극감도 없고 지혈이나 통증 감소, 염증 완화의 효과도 다 있으니까 소독을 하신다면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소독 후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드레싱을 하시거나 항생제 연고가 없다면 이렇게 폼으로 된 그러니까 일반 이지덤보다 조금 더 두툼한 이런 수분 드레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처가 깊다면 이 안에서 진물도 분명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이런 얇은 수분 드레싱 제품은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도톰하신 폼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근데 약사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약사님은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물려서 왔어요. 맞아요. 애들끼리 잘 물죠. 저희 애들끼리도 자꾸 물어뜯고 하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물렸다, 그냥 자국만 조금 남았다 하시면 그냥 아이 잘 도닥여 주시고 베노플러스 겔 혹은 마데카솔 같은 상처 회복 연고를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일반 그냥 조금 멍처럼 퍼렇게 들었다 하시면 저는 베노플러스 겔을 더 먼저 추천을 드려요. 뭐 물렸다거나 아니면 피는 안 나는데 약간 부었다거나 어디 부딪혔다거나 멍들었을 때는 그런 연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때가 문제죠. 정말 깊게 물린 거. 진짜 심하게 물려서 푹 패였거나 살점이 떨어졌을 때는 이때는 이제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시는 게 좋고 추가적으로 소아과에 꼭 내방을 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약사님 앞에서 수분 드레싱 쓰는 방법 이렇게 나왔었는데 수분 드레싱은 연고를 바르고 붙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소독만 하고 붙이는 게 좋은가요?
요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스뷴 드레싱이라는 것 자체가 습하게 유지해주는 밴드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것의 원리는 상처가 난 부위에 우리가 소위 진물이라고 말하는 삼출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진물이라는 것은 이 진물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EGF, 즉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 치유를 자연스럽게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뷴 드레싱을 붙이게 되면 이 진물을 잘 가둬주기도 하고 방수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스뷴 드레싱은 연고를 바르지 않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용성 크림이나 기름진 연고 이런 것들을 바르고 스뷴 드레싱을 붙였다 하면 오히려 상처 회복을 더디게 하겠죠. 접착력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형을 또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연고를 안 쓰고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처가 너무 깊다. 그래서 감염의 우려가 조금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항생제 연고를 꼭 쓰시고 싶다면 수용성 성분도 있어요. 이런 예를 들면 티로트리신 성분의 연고 이런 것들을 발라준 다음에 조금 말라간 후에 스뷴 밴드를 덮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뷴 드레싱을 하는 이유는 촉촉하게 해서 딱지도 안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하면 감염도 막아주고 그럼 흉터도 훨씬 더 안 지기 때문에 이런 걸 쓴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어린이집에서 꼭 알아야 할 우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린이집에서 꼭 구비해야 할 상비약 리스트부터 어린이집에서 복용하는 약에 대한 주의점 그리고 상처 관리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뭐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되짚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엄마들이 왔을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또 궁금하신 거를 잘 해소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을 이렇게 찝어 드렸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